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오르면서 2,4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주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강세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1%대 상승폭을 보이다가요. 지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웃돌면서 다시 1% 이상 떨어지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번 주도 역시나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증시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지속이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사업자 2라인 가동을 시작해 모바일 D램을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업계 처음으로 극자외선 EUV 공정을 적용해 기존 12GB 모바일 D램보다 16% 빠른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고 삼성 측은 밝혔습니다. 이 삼성 평택 2라인은 축구장 16개 크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FDA는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는 투자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30일 공개한 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에도 지난 2분기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배경을 검토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회사는 중국 상무부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다우존스 지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28,653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역시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3,500선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6% 이상 상승하면서 11,69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SK 하이닉스 1.6% 이상 하락하면서 77,800원대, 그리고 네이버 3위권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1%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 LG화학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주 초반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 다시 한번 강세 보였습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카카오 1% 넘게 빠졌고요. 삼성 SDI도 0.6%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3% 넘게 빠졌고 제넥신 역시나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졌습니다. 헬스케어부터 알테오제, HLB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테마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KMW 2.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는 8만 원대 터치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CJ ENM 0.08% 강보합권, SK 머트리얼즈도 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1,400만 원대, 1,300만 원 후반대에서 1,400만 원대 계속 횡보하면서 거래됩니다.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1만 원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0만 원대 후반대에서 50만 원대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은
아이온젠 0.2%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미가세가 현재 6%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약보합권, 에메랄드 이더는 3% 넘게 하락폭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트코인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2%의 물가 상승률을 추구하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져가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은 4대1, 테슬라는 5대1로 주식이 쪼개지면서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4%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840포인트까지 현재 돌파가 좀 됐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유동성의 힘이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갔다라고 간략하게 평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실질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 300명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우려감이 증폭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장은 유동성 지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코로나 확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내성이 실질적인 유동성에 의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 특히나
코스피는 2%, 코스닥 5%가 넘는 주간 기준 상승세 보였다라는 부분.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뭐니 해도 유동성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결국은 평균 인플레이션 도입이라는 실질적으로 연준의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통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물가 부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변동성 부분을 완화하는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라는 부분 AIT를 도입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어떤 그 금리의 인상 부분, 이로 인한 시중 유동성의 흡수 부분이 나타나질 않고 평균이라는 부분,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라는 부분을 도입을 시키면서 물가 상승률에 연연하지, 단기적인 물가 상승률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에 연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흐름, 시장 내에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믿음을 실어주게 되면서 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제지표도 상당 부분 일조를 했죠. 경제지표의 호조 부분, 이 부분도 일조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 부분도 그들의 지난 1월에 합의했었던 1단계 무역 합의 지속, 이에 대한 불확실성 상당 부분 희석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조기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시장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의 긍정적인 기운. 근데 실제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악재가 제한적이다. 뚜렷한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 내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 일단 좀 어려운 부분, 지지난주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2주 연속 있긴 있었지만 이를 상당 부분 회복 내지는 극복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지난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한국은행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기존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1.3%의 경제 성장률로 하향 조정하는, 여기서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심화가 된다라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나왔다라는 부분이 시장 내 다소간에 좀 악재 아닌 악재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결국은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점차 시장, 이제 일단 9월 한 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7, 8, 9, 일단 그 3분기 거의 프리 어닝 시즌에 이제 그 9월 중순부터 돌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시장은 일단은 3분기 실적 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 2분기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바닥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3분기가 2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악화되어지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찾아오게 되면서 다소간 시장 내에
어떤 그 거품 논란이 조금은 노이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주요 요인들, 우리 시청자들 계속해서 잘 살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같은 시간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S&P 500이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사상 최초로 3,5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다우지수도 28,000포인트를 넘어서 29,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나스닥 지수는 이미 10,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오래됐죠. 11,695포인트를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그런 상황.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엔 자연스럽게 시중에 많이 풀린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유동성 확대 정책의 힘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S&P 500 지수는요. 그리고 주간 기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주간 기준 2.6%의 상승, S&P 500 3.3%의 상승, 나스닥 3.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연일.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2분기가 경기 저점일 것이다라는 확신 내지는 기대감. 그 이야기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은 없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만 높을 뿐이다. 라는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더해져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확대. 따라서 시중에 재정 확대도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통화 확대 정책도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확대 모멘텀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미국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요 상승 배경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연준의 비둘기 스탠스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 내에서의 믿음, 확신 부분. 결국은 AIT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이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용인한다라는 그런 믿음. 고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통화 당국은 금리를 인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AIT, 평균 물가 묘포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쭉날쭉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용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장기간 지금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의 상승, 동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금 가격의 상승이 유지되고 있고 주택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 현상이 소위 말하는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실물 경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지난 주말 미국의 금 가격 다시금 $2,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간파되고 있다라는 점. 상승 방전되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조만간 $2,000 돌파 거의 눈앞에 다시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의 시장,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힘을 한껏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 두 번째, 개인 소비 지출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미국 경기는 개인 소비가 70%, 그들의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물론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7월 달에 그 개인 소비 지출이 2% 가량 증가를 하면서, 근데 문제 여기서 이제 다소간 안타까웠던 점은 지난 6월에 나타났던 5.6%의 월간 소비 증가율 대비해서 1.9%로 다소간 둔화되었다라는 점이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어떠한 그 경제 지표의 모습, 지난 3월 경기 상황이 최악이었다라는 시장으로부터의 믿음 저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기준점은 지난 3월 경기 상황이 최악인 점 대비해서 긍정적이다라면 시장은 계속되는 어떤 그 3월 경기 저점, 경기 바닥이라는 믿음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근데 만에 하나 경제 지표가 지난 3월에 발표되었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내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경기 저점에 대한 어떤 그 불신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잘못하면 버블 논란으로 급속하게 시장 냉각이 될 가능성, 이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 미국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6가지 정도 뽑아본다라면 일단 유동성 지수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다음 주 9월, 이제 이번 주 말로 이제 그들의 미국 의회의 여름 휴가가 끝나게 되죠.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실질적인 의회가 개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밀어놨었던 추가 경기 부양책, 제5차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유동성과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경제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 소비와 물가, 고용.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물가와 고용은 특히나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FOMC의 중간 정책 목표 2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미국 12월 3일이죠. 이제 60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조기 이제 그 FDA 승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그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이슈 계속 시장 내 어떤 핫 이슈로 자리매김할 그럴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증시 상황 함께 예측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나와 있는데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일단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그림 속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큰 그림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제부터 이제 격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따른 시장 내 불확실성 내지는 변동성 분명히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은 뭐니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한 10시를 전후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될 지난밤 자정 기준의 어떤 그 신규 확진자 수, 다행스럽게도 주말 점차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주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코로나 검사자 수가 줄어들어서 확진자 수의 감소가 4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가
다시금 300명대, 2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의 눈초리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동성 지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로 인한 한국은행의 어떤 금통위 상당 기간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 장기 저금리 상황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의 정치 행보에 따른 불확실성 부분,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의 행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긍정적인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그 이행 여부, 이행에 대한 결과물,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물이 돌출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 어느 누구도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미국 대선 본격화되면서 이제 뭐 화석 연료랄지 그 기후 변화랄지 아니면 전반적인 중도 어떤 그 국수주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국수주의라든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바이든 후보 진영 간의 어떤 그 정치 공약 간에 있어서요, 어떤 그 쏠림 현상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타 이슈로는요,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베 총리가 지난주 후반 급격한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랄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과연 일본으로부터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충분히 감내를 하면서 지속적인 일본과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의 여부, 이 역시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짧게 이번 주 좀 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 이슈, 경제지표의 발표 부분은 PMI 지표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의 제조 PM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 서비스 PMI 지표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FOMC가 관심 있게 쳐다보는 부분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가라는 부분과 고용이다라는 부분. 지금 고용의 회복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지금 현재 다시금 100만 명을 넘은 지 3주째 지금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언더 100만 명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고용이라는 부분, 이 부분 우리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2%의 물가 상승률을 추구하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AIT라는 부분은요, Average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이게 약자가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들의 그러니까 그 정책 목표, FOMC 정책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로이먼트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 또는 시중의 유동성을 조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통화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용인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지금 에버리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는 이야기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버리지의 그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나게 된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 흡수, 유동성 장세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AIT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화면 밑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기존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율도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게 되면 매월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게 되면 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당국인 FOMC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AIT를 도입하게 되면서 금리를 내렸죠, 지금. 그러면서 유동성은 한껏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는 그런 상황들 예고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을 다시금 낮추는 안정화시키는 그런 통화 당국의 의지 내지는 노력이 나타났다라면 AIT를 도입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현행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하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제로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죠.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를 우리가 나눠놓고 볼 때 지금 현재 그동안 걱정됐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시중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이제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퍼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리가 유지되어진다.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게 되는 그리고 금리 인하기가 지속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고퍼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들. 금리 인상기에는 저퍼주에 대한 관심, 가치주에 대한 관심, 금리 인하기,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고퍼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금 시장,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결국은 연준발, FOMC 발, 낙관론,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미국 시장 내 마가, 테슬라,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 고성장주들이죠. 관심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가 계속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이 부분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는요.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이탈이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시면 그게 바로 시장 내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조만간 유동성 장세가 꺼질 것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 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고 주택 가격도 같이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매우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동성 장세 속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으로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개재됩니다. 관련해서 이미 좀 호재가 반영이 됐다라는 좀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애플 컴퓨터는 4대1의 액면 분할. 오늘 밤부터 이제 재개가 되죠. 테슬라는 5대1의 액면 분할. 얼마 전 있었던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과거 그들이 다시 액면 분할했던 시기 그때랑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을 한 당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그들의 영업적인 환경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액면 분할이랄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랄지 소위 말하는 영업 외적인 재무적인 요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주주 가치의 어떤 그 극대화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다. 영업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모멘텀. 소위 말하는 영업활동적인 모멘텀과 재무활동적인 모멘텀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이미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서 2.13조 달러를 추구하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는 2,200불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1년 주가 상승률 141%, PR은 무려 37배에 달합니다. 테슬라 조금 더하죠. 테슬라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 지금 그래프로도 애플 컴퓨터의 주가 그래프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돼요. 테슬라는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입니다. 테슬라 1년 수익률이 무려 881%. 지금 현재 PER, 그들의 PER은 950배에 가까운 949배의 PER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게 맞는 그림이냐? 테슬라의 어떤 그 주가가 테슬라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 부분이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영업적인 모멘텀과 재무적인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의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재무적 모멘텀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적인 모멘텀은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재무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모멘텀이라 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액면 분할, 자사주 매입 소각, 소위 말하는 영업활동의 개선세 없이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인위적인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점. 통상적으로 영업적인 한계에 봉착되었을 때 재무적인 어떤 그 모멘텀을 추구하기 위한 주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재무적 모멘텀이다라는 점. 근데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 영업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애플 10월 달,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이죠? 아이폰 12, 5G와 OLED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시켜서 인베디드하는 그런 신작 발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높게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
이제 흑자 전환, 흑자가 그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흑자 본궤도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혁명, 혁신들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림. 결국에는요, 애플 컴퓨터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 액면 분할, 물론 이제 뭐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재무활동적인 모멘텀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영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글로벌 시장 내에 전기차와 5G와 관련된 그리고 OLED와 관련된 이런 관심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들이 만들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에 기대어, 이에 편승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식들.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련주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애플향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경제나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분명한 것, 불확실성은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한일 관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냐. 서로 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좀 일시적으로 그 논쟁이 쟁점이 조금 좀 희석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감정 격화 부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 내 관심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 과거 한 7년,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던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 소위 말하는 돈을 계속 쏟아 부으면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장기 침체에 대한,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이 부분이 과연 멈추겠느냐, 지속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시장 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 부분 높게 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결국은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일단 시장은 당분간 포스트 아베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엔화 변동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시장 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경제개혁, 그동안 계속해서 추구했었던 경제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단절 이 부분들로 아마도 시장 다소간 관망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가 단절되겠느냐?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코로나가 지금 현재의 상황, 경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베노믹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양적 완화가 멈출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는 시장 여전히 의문의 눈초리가 높다.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해외 투자자가 과연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일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산정을 할 때 아시아권을 아시아 신흥국을 이야기를 할 때 아시아 신흥국 엑스제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퍼시픽, 그러니까 그 아시아 퍼시픽에서 아시아 퍼시픽 리전을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퍼시픽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를 하는 그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일본은 여전히 G7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 G7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추구하는 그런 선진국 포트폴리오는 이머징 마켓의 포트폴리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 포트폴리오에 있는 돈이 신흥국인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IT,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계속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동성과 코로나 재확산, 지금 10시 정도 항상 투자자들 관심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인 299명보다 늘어날 것이냐 안 늘어날 것이냐.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급격한 숫자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유동성에 근거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시장 내 내성이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이 부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 백신의 조기 도입 가능성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에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요.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는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금융증권주 그리고 내구 소비재 관련주 이 네 가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된다면 시장 그리고 실질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원자재 그리고 그 내구 소비재 그리고 그 증권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